안녕하세요, 집슐랭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인 이 복덕다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복덕다방 이렇게 차 한 잔 편안하게 마시면서 부동산 얘기 편안하게 나눠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렇죠. 첫 시간인 만큼 이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리고 집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맞습니다. 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아마 여기 앉아있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이 오늘 될 텐데, 그럼 저희에게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고견을 들려주실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윤주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집집 할 땐 집슐랭.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왜 이런 정책을 위반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구조 이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논리를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전통적 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부동산 경제니까 네. 경제 이론이 있고, 셋째가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또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 이론이 있어요. 크게 나눠가지고 전통 이론, 경제 이론, 공간 이론. 경제 이론 중에서 또 3가지, 공간 이론 중에서 3가지. 그래서 경제 이론 중에서는 첫째가 경제라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효과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라는 게 또 구조가 있잖아요.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고 경제 구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세 정가 이론.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론은 또 그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째가 뭐냐면 시장 연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 2가지가 있어요. 공간 시장이 있고 자산 시장이 있어요. 공간 시장이라는 것은 임대료로 결정이 되고, 자산 시장은 매매로 결정이 되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서울시 주택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980년대부터 2022년을 앞둔 약 한 40여 년 동안 동심원 가격 구조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5km 간격으로 집값이 우리가 아크로 리버 파크, 아리팍이라고 그러는 데가 1억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5km 안에는 평균 7천만 원. 평균이니까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5km는 또 6천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씩 떨어지는 구조라 이거죠, 그게. 놀라워요. 이거는 진짜 왜 주택 가격이 오르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중심이라는 것은 아까 아리팍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압구정동이었다. 그 다음에 대치동으로 갔다 지금 반포로 갔잖아요. 지금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 작게 7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전통적 지대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 토지 가격은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싸고, 도심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비싸다. 이게 이제 폰튜넨이라는 사람이 1826년도에 고립국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작물을 효과적으로 재배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비싼 땅에는 고수익이 나는 걸 재배해야 효과적이잖아요. 비싼 땅에다가 뭐 싼 작물을 하면은 바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럼 왜 비싼 땅이 생기고 왜 싼 땅이 생기는가라고 봤더니 그게 시장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싸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수송비야. 수송비. 그러니까 마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들어가는 이제 뭐 말이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멀어질수록 싸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비싸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견한 게 지금으로 얘기하는 지대 이론인 거예요. 그 지대 이론의 시작이에요. 1826년. 전 세계의 지대 이론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뭐 보통 땅값 결정할 때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막 알고는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심지라는 게 뭐냐면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많은 곳,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싸진다.
그래서 강남이 집값이 비싸다.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냐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정책을 세울 때 뭐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러죠?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다주택자는 적폐고 척결의 대상이고 투기꾼이고 이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규제를 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다주택자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이 그 주택 가격 구조 이론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주택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경제 이론은 이제 거시적 경제가 있고 미시적 경제가 있는데 미시적 경제라는 것은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적으냐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고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 이게 가격 이론이고 거시 경제 뭐냐면 환율 이런 거 뭐 우리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환율.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들이 거시 경제예요. 이것이 겹쳐져 가지고 집가를 상승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소득이 올라가면은 공간을 소비하는 면적이 많아져요. 지금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육아시설. 육아시설이 들어갔잖아요. 애들 뭐 젖도 먹여줘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또 회의실도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만들고 더군다나 무슨 또 스크린도 놔야 되고 뭐 또 쉬는 뭐 이렇게 담배 피우는 곳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어진 거예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력이지.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경제 구조 이론이고. 강남이 왜 그렇게 비싸냐라는 걸 설명을 해줘요. 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강남에 보면은 그냥 뭐 삼성역으로 GTX도 지나가고, 거기 영동대로도 만든다 그러고, 뭐, 코엑스도 들어가고, 또 뭐, 저 강남역에 보면은 또 삼성도 엄청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요. 제가 이제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서울시의 집행의 한 22, 3%는 글로 다 들어가요. 강남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공공기관에서 뭐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500억 이상 투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경제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을 넣어가지고 100을 뽑아낼 수 있는가라는 걸 평가할 때 어떤 데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기존에 인프라가 있는데. 인프라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가 좋으니까 글로 노선이 지나가야 거기에 뭐를 세워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서 한 20에서 23% 정도의 공공 투자가 들어가면 민간 투자는 거기에 10배 내지 10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강남에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집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지 절대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이제 또 나누기로 하고. 조세정가 이론이라는 게 이게 참 놀라워요. 조세정가 이론.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 금부 분리하자. 금융하고 부동산은 분리하자. 그래서 금융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세가 아니라 폭탄이요, 이게. 뭐 세금 폭탄. 폭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세금 폭탄을 하고 금융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될 거로 보냐면 수요 공급이니까 수요를 줄이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심플하네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수요를 줄이려고 한 게 지금 얘기했던 이제 조세 그 폭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부 분리해서 금융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금융 규제하고 조세 폭탄, 세금 폭탄을 해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세금은 누가 부담을 하게 돼 있냐면 임대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임대인한테 부담을 시키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이미 확고하게 정리가 된 경제 이론이 있어요. 조세 정책이라는 게 국가 정책의 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올리면은 그 세금이 집주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가를 시킨다 이거죠. 그게. 아, 임대인 임차인에게. 그렇죠. 이걸 임차인이 이제 네네. 예를 들면 이제 50만 원씩 월세 내다가 네네. 이 사람 세금까지 해가지고 60만 원씩 내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그 조세 부담이 더 심해지니까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세금 규제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재산세를 올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산세 내가 뭐 돈 있으니까 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집이 있다고 꼭 세금을 낼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그럼 돈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게 이제 조세 정가 이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조세를 정가시키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공간 이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네네네. 시장 연동 이론이라는 게 이제 공간 이론의 첫 번째예요. 공간 이론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장 연동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간 시장이 있고 자산 시장이 있어요. 공간 시장이라는 것은 임대료. 우리가 지금 이런 공간을 쓴다 그러면 임대료 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임대료 내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 임대료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임대료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임대료를 낮춰주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조세가 정가가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 시장의 임대료가 왜 올라가냐? 임대 물건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임대 물건을 누가 대느냐 이거예요. 임대 물건은 누가 되죠? 임대 사업. 임대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택 보급률이 자가 보유율이 50%거든요. 그럼 나머지 50%는 집이 없어요. 네. 그러면 50%의 집이 있는 사람만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서 살아요? 그러니까 5명이 두 채를 갖고 있어야 집 없는 5명이 살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그럴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있어야 산수잖아요, 이게. 10명이 있는데 5명은 집이 있고 5명은 집이 없어요. 그러면 집 있는 5명이 두 채씩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빌려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없앤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급을 안 하지. 거기서 수익이 남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이라고 놓고 5명인 집이 있고 5명은 집이 없는데 5명이 두 채씩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임대주택이 5개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주택과 임대 수요가 1대1이잖아요. 네. 그럼 누구가 갑이 돼요? 임대인. 그렇지. 임대인 시장이 되잖아, 이게. 응. 그러니까 요게 몇 대 몇술의 비율이 되냐면 최소한 1대 1.5. 1대 1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을 1.5개씩 갖고 있어야 그럼 1.5개씩 갖고 있으면 집이 좀 남잖아요. 네. 그럼 누구 시장이 돼요? 임차인 시장이 되잖아요. 임차인이 갑이 되는 시장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1가구 1주택만 지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짓지 말라고 그러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그냥 투기꾼이라고 몰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국가가 다 뺏어가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럼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냐 이거지 그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니들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 져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나오잖아요. 그 돈은 누가 돼요?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잖아요 그게. 아유 너무 똑똑하다 여기.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그 돈을 누가 부담해요? 자기들이 부담하잖아. 자기들이 리스크를 지고 거기서 우리 정부에서 보는 거는 불로소득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차익이 생기니까. 그렇지. 불로소득을 없애야 되겠다 이거죠. 뼈 빼고 가시 빼고 다 하면은 이제 딱 두 가지가 남는데 불로소득과 국민 세금이 딱 남는 거야. 이걸 국민 세금으로 할 거냐, 네. 불로소득으로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부가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불로소득을 인정을 안 하면 그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세금을 다 해요. 어떻게 그걸 다 세금으로 부담하냐 이거지. 그걸 지금 세금으로 부담하겠다고 이 사람들 다 없애고 너는 한 주택만 가져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공공이 하겠다 그러면 네. 재정이 파탄돼요. 재정이 파탄. 그래서 그런 정책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격 구조 이론이 서울시 보니까 동심원 가격 구조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심원으로 이제 그렇게 쭉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서울에서 집이 부족하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일기 신도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가 뭐였냐면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 그렇죠.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분산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 또 했잖아요. 네, 많죠. 또 분산한 거예요. 이렇게 분산. 근데 가만히 동심원 가격 구조 이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분산된 게 아니라 수요가 그냥 나가 있을 뿐이야. 그냥 나가 있어. 그 수요는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다 있고 그냥 일단 대기 수요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가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신도시라는 개념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런던이 너무 살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전원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이나 서구 사회는 필요에 의해서 나가요. 자기들끼리 집을 짓고 잘 짓고 좋은 학교 만들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자고 나갔는데 우리가 만든 신도시는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지. 집값이 비싸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들 남아있고. 남아있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신도시 질 때 야 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족도시 만들겠다 뭐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42.6%가 서울의 강남권으로 들어와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음 같으면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분산인 줄 알았더니 대기 수요가 확산돼 버린 거에 불과하다. 이게 자족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교수님? 자족 능력이 없어요. 자족 기능을 많이 넣는다고 했는데 분당도 자족 기능이 별로 없잖아요. 판교가 있어가지고 좀 낮은 거지. 그렇죠. 다른 5대 신도시들은 분당 요거 빼고는 다른 일기 신도시 4개는 거의 자족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 뭐 96%다 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급률은 72%밖에 안 돼요. 20%나 넘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그 이제 40년 이상 된 주택이 엄청나게 많고 빈집이 많고 또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주택이라는 게 뭐 그 오피스나 이런 곳에서 사는 고시원 이런 것도 사실은 비주택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를 다 빼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멸실된 주택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게 뭐 4%, 5%, 3% 막 이래가지고 한 20% 돼요. 그래서 그게 72%밖에 안 된다는 거를 놓고 주택 정책을 세우는 것하고 96%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택 보급률이 96%인데 뭐 충분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막 되게 우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심원 가격 구조 이론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정부에서 공급이 뭐가 부족하냐.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아까 미지경제에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다.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올라가고 공인중개사들이 농간을 부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논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없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집신랭의 독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 중심 이동 이론이 이제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여의도가 아니라 강북 쪽에 강북 쪽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뭐 여의도를 좀 갔다가 뭐 가는 동 마는 동 가고 바로 이제 압구정동 갔다가 이제 그게 대치동 갔다가 이제 반포로 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지금 뭐 개포로 가고 뭐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나면 지금까지 편 주택 정책은 실패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7가지 이론을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이자율이 뭐 그런 이제 유동성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집값이 이렇게 더블 플레이가 안 되죠. 집집할 땐 집슐랭. 그러면 솔직히 이런 가격 구조로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저희가 어쨌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겠죠? 왜 알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질문이 이제 굉장히 그 도전적인 질문인데
왜 알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이런 정책들이 올바른가? 틀린가? 내가 여기 수능을 해야 돼? 거절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값을 올린 주범이 지나가는 사람 10명 잡고 물어보면은 7, 80%는 다주택. 다주택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7가지 가격 구조를 들으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집값을 내려주는 사람들이네.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급을 해주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주택자들을 더 양성. 양성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라고 안 하고 네.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상은 참고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집보다 약간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어쨌든 그들이 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은 뭐예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을 안 해주고 수요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근본적인 처방과 해결이 있어야겠네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자,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